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의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 전반에서 갑의 횡포란 말이 유행하고 있죠. 권력을 거머쥔 소수가 대다수의 을을 과도하게 뒤흔든다는 얘기인데요. 얼마 전에 음악계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유튜브입니다.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는 게 참 씁쓸한 일인데요. 사태는 이렇습니다. 유튜브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하는데 불공정 조항이 숱하게 포함된 계약서를 내밀면서도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당 가수의 컨텐츠를 유튜브에서 전부 내려버리겠다 협박성 조항을 단 겁니다.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많고요. K-팝의 경우도 음반을 사서 듣기보다는 유튜브를 통해 음악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커다란 타격이 예상됩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독립음반사들은 더 타격이 클 겁니다. 홍보비가 적은 상황에서 그나마 음악을 알리는 수단이 유튜브였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세계 인디 레이블들의 협회죠. 또 월드와이드 인디펜던트 네트워크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유튜브를 비판했습니다. 한국도 한국음악 레이블 산업협회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요.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갑의 횡포, 음악계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음악은 싸이의 강남스타일 듣겠습니다. 유튜브가 이런 횡포를 부리기 시작하면 제2의 강남스타일은 더욱 나오기 힘들어지겠죠.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낮에는 따사로운 인간적인 여자 커피 한 잔에 여유를 아는 품격 있는 여자 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 그런 반전 있는 여자 너는 선어해 낮에는 너만큼 따사로운 그런 선어해 커피 식기도 전에 원샷 때리는 선어해 밤이 오면 심장이 터져버리는 선어해 그런 선어해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hey. 그래 바로 너 hey.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hey. 그래 바로 너 hey.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볼까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에이 섹시 레이디 오빤 강남스타일 에이 섹시 레이디 성숙해 보이지만 놀 땐 노는 여자 이때다 싶으면 묶었던 머리 푸는 여자 가렸지만 웬만한 노출보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전산 시스템 교체를 둘러싼 KB국민은행의 4분.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로 원래 신속하게 검사를 마무리하고 제주 절차에 들어가겠다라고 했는데 이번 주가 오늘로 다 끝나네요. 네, 사실 KB금융주주의 문제점이 이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7월부터 보면은 카드의 정보 유출, 도쿄 지점의 비자금 조성, 연일 대규모 금융사고가 일어났었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금융사고와 내분, 결국은 이 금융지주 지부구조와 관련한 제도적인 문제가 한꺼번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과연 문제는 무엇인지, 우리 금융계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 그리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 경영학부의 강경훈 교수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전산 시스템 교체 때문에 사실 KB국민은행이 내분을 일으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네, 사실 금융지주 문제가 KB 금융지주 문제가 작년부터는 계속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이 사고들, 큰 사고들을 잠깐 좀 정리를 해보고 가면 어떨까 싶네요. 예. 뭐 작년 하반기부터 그 여러 가지 사고가 거의 한두 달에 한 번 정도꼴로 큰 사고가 많이 벌어졌는데요. 네. 작년 9월에 그 국민은행 도쿄 지점 직원 부당대출이 적발돼서 이게 이제 나중에 비자금 의혹까지 연결이 되었고요. 그리고 11월 달에는 일부 직원이 국민주택 채권을 위조하고 이제 횡령을 네. 사실이 적발됐고 12월에는 대출이자를 환급하는 것을 허위 보고를 예. 한 게 됐고 그런 게 있었죠. 올해 초에는 또 이 카드사 정보 유출이 또 벌어졌고 최근에 계속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금융사고가 우연히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보기에는 참 연이어서 일어났잖아요. 예. 구조적인 문제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사고가 많이 집중적으로 이제 네. 한 은행에 발생하니까 대부분 이제 구조적인 문제로 뭔가 구조적인 원인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보고 있죠. 지금 이제 금융감독원이 여러 가지 이런 사건 사고에 대해서 이제 특별 감사를 하고 있고 이제 조만간 이제 결과가 나올 테니까 그걸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데요. 네. 그냥 구조적인 요인 없이 이런 사고들이 이렇게 연이어서 발생한다고 생각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구조적인 원인이 뭐겠느냐? 뭐냐라는 거죠. 예. 그러면 결국은 이제 내부 통제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과를 제대로 지급받고 승진도 잘하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보상이라든가 인사 시스템에 뭔가 결함이 좀 생긴 게 아니냐. 네. 또 이런 것들을 이런 이제 시스템상의 결함이 이제 전체적인 금융 그룹의 지배 구조와도 이제 연결되지 않느냐. 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는 이제 지배구조 문제가 가장 많이 이슈화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제목도 있었죠. 이럴 거면은 금융지주 못하러 했느냐. 라는 예. 신문기사도 본 기억이 나는데요. 이 금융지주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지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걸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게 문제라고 봐야지 되는 건가요? 저는 이제 후자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의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금융지주회사 시스템을 채택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신한이나 하나 거의 모든 은행이 다 이제 이 지주회사 예. 시스템인데 또 이제 이렇게까지 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주회사 체제 도입해서 오히려 이제 이전보다 더 네. 성과가 좋아졌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도의 문제로만 돌리기는 좀 어려운 그런 네.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왜 지주회사가 이제 금융지주회사일 경우에요. 은행이 한 7, 80% 많게는 90%까지도 은행업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행 행장은 내가 힘이 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고요. 예. 지주사 회장은 무슨 소리냐, 내가 네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이런 게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마치 머리가 둘인 예. 것처럼 또 그러면 이제 직원들 입장에서도 이제 어느 쪽에 이제 줄을 서야 될지 예.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계속 끊이지 않고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 이번에 전산 시스템 교체와 관련해서 이런 갈등이 이제 외부로 드러난 것은 네. 저희가 이제 이전에 국민은행 KB 금융에서 발생한 사고들하고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르죠? 근데 역시 사고는 사고인데 네. 일단은 이제 이거는 내부에서 갈등을 벌였다가 그게 이제 감독원에 이제 감사를 신청을 한 경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문제가 있었다면
그러니까 그 전산 시스템 교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커다란 사업이고 중요한 그 사업인데 네. 그 선정과 관련해서 정말로 문제가 있었다면 그 오히려 이제 이 내부적으로 이 그 견제 기능이 어느 정도 발휘가 되었다. 네. 물론 뭐 이게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 자체가 이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겠지만 교수님은 그러니까 이번에 나타난 갈등이 상호 간의 어떤 견제였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건전한 견제일 가능성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예. 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항상 어떤 기관이 이 외부로 이제 잡음이 흘러나오지 않고 그냥 이제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이고 네. 이제 그게 이제 좋다고 이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KB금융처럼 굉장히 거대한 조직이지 않습니까? 예. 다루는 돈만 해도 엄청난 엄청나죠. 규모고. 예. 근데 이것이 그냥 회장, 행장 시스템으로 아주 일사불란하게 물론 잘 되면 그것처럼 좋은 건 없지만 근데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굉장한 불행이지 않습니까? 저희 그럴 수 있죠. 차원에서. 네. 예. 근데 이제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물론 이제 양측 간에 이제 서로 다툼이 일어났고 그게 이제 금융감독원 감사로까지 이어져서 이게 이제 바람직하지 못한 일은 맞습니다. 근데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부적으로 그냥 아무 소리 소문 없이 그냥 흘러간 것보다 오히려 나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각각의 이견이 건전하게 대립해서 좋은 결론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은 그랬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알력 다툼, 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감독원 검사 결과를 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문제가 있었다 한쪽에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오히려 그런 견제 기능이 발휘가 된 거고요. 네. 그런 거 없이 별 문제가 없이 이제 사업자 선정이 잘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문제 삼았다. 이거는 이제 오히려 거꾸로거든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요. 글쎄 저도 이제 직접 취재를 하지 않고 신문 기사를 통해서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건전하게 이견을 낸 것이라기보다는 일사불란하게 어떤 편들을 들어서 나타났던 갈등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게는 안 보셨나요? 교수님? 예. 예, 아니 원래는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네. 의견 거치고 이사회에서 이제 서로 의견 의견 조정을 통해서 네. 그렇게 결론을 내는 게 맞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다들 이제 해외에서 이제 다들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은행하고 이제 지주하고 이제 이 다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다툼이 아니라 건전한 이견 조정이 이루어졌으면 바람직하다라는 데는 이제 저도 찬성을 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은행이나 이 기업 문화 중에서 이 한 명이 최고 의사 결정권자가 예.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하는 건 움직이는 것을 굉장히 좋게 보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있죠, 우리나라에서는요. 예. 근데 이제 그것보다 오히려 나을 수 있는 예.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한간에서는요, 교수님, 금융지주의 회장이 오히려 더 강력한 리더십을 갖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것도 우리 조직 문화의 어떤 일사불란함을 좋아하는 풍조 때문일까요? 금융지주회사라면 예. 금융지주회사 회장이 가장 중요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게 맞죠. 네. 그거는 맞는데, 예. 근데 그와 같은 이제 책임과 권한 그리고 이제 그런 경영권을 행사할 때 네. 견제를 해줄 수가 있어야죠. 예. 저희 사회이사들이 견제를 충분히 한다고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이사, 감사 이번에 다들 또 예,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네. 그러면은 이런 금융지주사 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요. 예. 지금 어쨌든 초기 단계고 하니까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걸
좀 잘 정착시키려면은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지주회사의 강력한 리더십 이런 것보다도 뭔가 좀 민주적인 것들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견제 장치가 있어야죠. 예. 아니 그것도 말씀하신 네. 그 전략 기능이 더 강화되어야 된다. 그건 맞습니다. 예. 그렇게 돼서 이제 이제 좋은 방향으로 잘 네. 이끌어 가야 되는데 예. 그게 이제 독단에 흐르지 않도록 네. 견제 장치가 잘 가동돼야 됩니다. 가동돼야 되는데 네. 한 가지만 뭐 덧붙이자면 저는 어떤 이제 금융 당국이 됐든 감독 당국이 됐든 어떤 시스템 하나를 네. 아이디어하게 이제 만들어서 그 이상적인 체제를 모든 금융 그룹들이 다 따라가라고. 예.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만드는 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융 그룹마다 좀 상황이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럼 각각의 좀 적합한 체제를 갖추고. 네. 물론 이제 기본적인 원칙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경영의 투명성이라든가 그런 이제 전략 기능이 강화돼야 된다든가 뭐 견제 기능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런 이제 원칙들이 잘 충족될 수 있는 각각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어느 네. 정도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원래는 이번 주까지 특별검사 결과가 나온다고 했어요. 금융감독원에요. 예. 근데 아직 안 나온 걸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결과는 혹시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제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건 문제 아닌데 예. 신문 보도 같은 거 보면 네. 약간 이제 이쪽은 이런 잘못했고 저쪽은 저런 잘못했고 약간 양비론 비슷하게 네. 뭐 이렇게 나오면 사실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명확하게 네. 어디가 잘못했는지 예. 정말로 양쪽이 다 잘못했으면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그것을 다 밝혀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번에 금감원이 좀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가져보고 있어요. 예. 예. 특히나 이제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이제 금감원에서는 크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큰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게 금융지주를 안 하겠다 이런 식은 절대 아니겠죠? 그거 좀 어려운 걸로 저는 예상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식이 될 수 있을까요?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그 안에 여러 가지 위원회라든지 예. 여러 가지 그런 장치들 견제 마련하고 장치들? 예. 그런 규정 같은 거 조금 더 정치하게 이제 만드는 네. 그런 것들이 주로 포함이 될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너무 디테일하게 규정들을 만들어서 네. 그게 오히려 이제 이 부작용이 더 큰 그런 경험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원칙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그런 지배구조라든가 내규라든가 이런 거는 각각의 금융그룹한테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주는 게 예.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잘 봉합이라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봉합이라는 것들이 좀 나올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국대 경영학부의 강경훈 교수였습니다. 잠시 후 생생경제 4부에서는요. 뉴스 이면을 바라보는 뉴스 뒤집기 또 잉크루트와 함께하는 취업 내비게이션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저는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그것이 알고 싶다. 경제 뒤집기.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경제 뉴스를 좀 더 넓고 깊게 살펴보는 시간이죠. 경제 뒤집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의 허원순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허원순입니다. 지방선거가 끝났죠. 예. 이게 정치적인 이해득실이야 정치부에서 할 거고요. 예. 경제적으로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요. 공약 꼼꼼히 보셨나요?
솔직히 말해서 아주 꼼꼼히는 못 봤습니다. 하도 네. 그냥 막 열거해놓고 나열해놨어. 그러나 이제 저희 환경을 비롯해 신문지상에 나온 건 제가 대략은 봤거든요. 네. 뭐 별의별 게 다 있죠. 우리가 그 무쌍 시리즈도 있고요. 예. 또 영남 쪽에 보면 소위 동남권 신공항. 예. 이건 뭐 얼마가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10조 원은 더 든다. 예. 뭐 몇십조 원 하니까 돈이 그런 것도 있고 KTX 노선을 뭐 인천으로 연장한다. 네. 그다음에 뭐 무슨 예방 접종에서부터 해서 무상 시리즈 공짜 뭐 해가지고 막 현란할 정도로 네. 돈들이 많았죠. 저는 뭐 지방 정말 주민센터에서부터 예. 국가 무슨 대선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국책사업 규모까지 막 나오고요. 헷갈리더라고요. 예, 그 문제는 이제 이런데도 재원을 즉 돈을 어떻게 조달하겠다. 네. 이렇게 해결한 정당 혹시 보셨습니까? 후보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던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래, 저도 그걸 못 봤습니다. 예. 기껏 양심 있는 사람이 기껏 한다는 얘기가 기존에 있는 예산 중에서 조정해 하겠다라는 지극히 막연한 데다. 막연하죠. 네. 또 예. 아니면 그게 그나마 양심 있고 아니면 없어요. 그냥 결코 무조건 제시하는 거고. 아. 또는 이제 교육감 같은 경우는 예. 중앙정부에서 받아오겠다. 아니면 지자체, 서울교육감 같으면 서울시에서, 경기교육감 같은 경기도에서, 지자체, 시도에서 받아오겠다. 뭐 이런 정도거든요. 교육감도 그랬고요. 경기도지사 후보님 중에 한 분도 저희 인터뷰하셨는데 네. 중앙정부에서 가져오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고요. 낙서는 누구라고 아예 이야기를 해버리시지 그랬어요.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예. 예. 전부 다 그랬습니다. 누구 할 것 네. 없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이게?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거고 네. 우리가 정치 유권자들이 그렇게 만든 거고 그런 거죠. 근데 이게 보면 사실은 검증하는 기관도 별로 없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쭉 보니 그나마 뭐 학계에서도 한 데도 없고 언론기관도 사실은 뭐 이렇더라 하는 제시만 했고 별로 없고 그 무슨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매니페스토 예. 실천본부란 데가 그나마 있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단순 집계는 했더라고요. 예. 새누리당이 지방 그 공약 다 합하면 공약만 한 191조 원 될 거다. 야권은 한 118조가 든다. 예. 그래서 원래 어디가 되든 최소한 뭐 그 공약 다 하면 100조 이상 든다는데 중앙 예산이 원래 355조인데 네. 이렇게 되면 돈을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건지 말하자면 유권자 간 키우는 거라고는 할까요? 저희를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무시하는 네. 거기도 합니다. 유권자를 무섭게 한다면 어디 함부로 그런 얘기를 끄집어내겠습니까? 그러나 네. 그냥 지나가니까 그 공약은 공약이어도 그만 지켜지도 안 지켜 따지지도 않고 또 따지면 더 골치 아프고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좀 무섭게 알고 마구 한 거죠. 네. 아니 근데 국가 예산이 355조면 어떻게 119조, 아니 190조, 118조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가능한 그래서 아까 이제 뭐 무상 시리즈, 공짜 시리즈, 그다음에 네. 국책 사업, 사실은 신공항 이런 거는 중앙 정부에서 어떤 해야 의지를 되는. 가지고 하지 않으면은 네. 안 되는 거거든요. 예. 다만 이렇게는 말할 수는 있겠죠. 이런 공항을 만들어들어도 도지사인 내가 시장인 내가 좀 건의를 해보겠다. 예.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그렇게 네. 하면 안 먹히거든요. 자기가 하겠다고 그냥 장담을 합니다. 네. 나 할 수 있다. 예. 나 실력자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게 그 문제죠. 그래서 예를 들어 교육감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번에 후보가 72명이 났었는데 네. 17명 중에 72명 중에서 무상 공약 4건분이 43명이에요. 43명. 요거는 저 한국 교원단체 총연합회라는 데서 네. 명시적으로 구상 공약 들어간 거 찾은 것만 해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제가 또 이렇게 외국 사례 이런 거를 여쭤보게 되면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네. 보통 이렇게 공약을 내걸면은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겠다 이런 건 혹시 외국에서는 기재하거나 그렇지 않나요? 그거 뭐 저 역시 뭐 외국이라고 다 어디라고 뭐 네. 다 대답하진 않았지만 네. 우리가 상식으로 할 문제죠. 예. 예를 들어 이 풀뿌리 민주주의 우리가 물론 이제 6회째니까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 우선 뽑는데 내 손으로 뽑는다는데 의미를 두고 급급하다 보니까 돈을 덜 따졌겠지만 이게 뭐 많이 이미 선진화되고 연륜이 쌓이고 경험이 네. 쌓인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당연히 그 따져볼 거고요. 그거를 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네. 이거는 후보자와 유권자의 상식에 관한 건전한 상식의 판단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걸 돈으로 따져보라는 게 어디 헌법에 나오겠습니까? 법령에 나오겠습니까? 예. 우리가 차분하게 보고 이 공약이 가능한 거냐? 정말 유혹하는 거냐? 돈 어떻게 할 거냐?
또 다른 걸 사업 조정하겠다는 이건 막연한 소리구나 하는 거는 다음부터라도 좀 자세히 좀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검증을 누가 해야지 되는지도 문제인데 저희 네. 생생경제에서도 그래서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는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셨습니까? 근데 예. 이제 실천본부와 연결을 해서 인터뷰를 한 거는 당연히 이제 재원이 조달 가능한 공약을 해야 된다라는 공자님 말씀만 저희도 하고 말았거든요. 예. 이거를 꼼꼼하게 누가 검증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봅니다. 저도 언론계 뭐 외곽에 한 군데 있으니까 네. 언론계가 더 열심히 봐야 되고요. 학계도 그 수많은 학자들이 네. 좀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근데 학계라는 게 이제 무슨 광역이나 중앙 정부에 이제 좀 열심인 분들은 또 아무래도 좀 정부에 기웃기웃하는 그런 풍토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날 그렇게 공격하고 비판을 잘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학계에서도 분석을 해가 연구 논문을 내고 우리 언론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래 확실히 분석해가 교수님들이나 학자들이 좋은 연구 결과를 낸다면 기사를 안 써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있고 그다음 시민단체들도 또 우리나라 시민단체들도 상당수는 지자체나 이런 데하고 막 이런 뭐랄까 어떤 유대관계나 연대관계를 가지고 막 좋은 게 있어서 좀 안 따지기도 하거든요. 매섭게 해가지고 한번 진짜 돈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건지, 예. 그다음 그 공약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흐지부지되는지 쭉 봐서 쭉 해주면 우리가 보도도 더 하고 관심을 네. 가지 않겠나 싶고요. 뭐 아까 말했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 학계다, 언론기관이다, 뭐 시민단체다 하지만 유권자들이 예. 상식으로 다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치밀하게 본다면은. 네, 그래서 공약집 같은 경우에도 문구만 봐서는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언론에서 좀 꼼꼼하게 해설을 해주고 이게 뭐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학계와 같이 또 검증을 하고 그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가야죠. 근데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만은 항상 하게 되면은 꺼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이런 예. 사례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전에 모 신문이 네. 뭐 서강대하고 손잡아가지고 예. 분석을 했다든지 또 어떤 시민단체하고 하고 하는데 자, 아무래도 이런 게 좀 뭐랄까 일회성으로 그치고요. 우리가 좀 이런 경제나 이런 돈 따지는 걸 쫀쫀하고 쪼잔한 사람이 내지는 집단이라 보는 그런 시각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그런 것도 없어져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사회 민주화가 됐고 예. 컨트롤 그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꼼꼼하게 따지는 즉 디테일에서 네. 승부를 내고 디테일에 뭐가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데 아직도 우리는 거대 담론, 컨트롤, 정권 교체, 심판 막 이런 거대 담론에 좀 네. 치우치지 않는가 꼼꼼하게 봐가지고 여기 우리 그 어떤 정책으로 해내가 점포가 몇 개 더 늘었다. 네.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해서 지방 행정을 잘해서 기준 시가 즉 아파트 값이 얼마나 더 올랐다. 아니면 여기 공장이 몇 개가 더 유치됐다. 네. 문 닫은 기업 몇 개다. 이런 걸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보면은 계량화 된단 말이죠. 요게 나아졌다, 못해졌다. 이웃 비슷한, 인구가 비슷한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본다든지. 네. 그래서 지역 간, 전문가의 지역 간 경쟁도 시키고. 또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인구가 밖으로 나올 것 같으면 성남시와 고양시가 그동안 해서 어떤 경쟁을 해가지고 인구를 네. 얼마나 땡겨갖고 기업은 몇 개를 더 일자리 몇 개 만들었다 이런 걸 한번 비교해가지고 하면은 자극이 될 텐데 뭐 아직 예. 갈 길이 좀 남았네요. 그게 아마 말씀하신 학계와 정치권의 연대 그리고 또 언론도 정치권에 좀 어떤 입장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좀 잘못된 편견이랄까요? 그런 게 좀 있고. 예, 뭐 관행도 있고 뭐 현실도 있고 한데 하여튼 우리가 가야 될 예. 길은 분명히 적어도 지방선거, 지방행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저는 그 길이 아닌가 싶네요. 그래야지 포퓰리즘이라는 것이 정말 지방선거에서 발을 못 붙여야지 대선에서도 발을 못 붙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은 네. 지방선거는 출발이고요. 네. 우리 2년 후에 또 국회의원 선거 나죠. 예.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또 그다음에 또 대통령 선거도 있고 하는데 네. 이런 걸 하나의 경험으로 삼아가지고 국회의원들 때는 더 할 수 있거든요. 뭐 실력도 네. 하겠다는 그걸 꼼꼼하게 보고 좀 쪼잔하게 보이지만 꼼꼼하게 보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뭐 유권자의 권한이 그런 거 아닐까요? 절대로 이건 쪼잔한 게 아니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래가지고 잘못 뽑으면은 또 세금 날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또 문제입니다. 사실은 공약도 공약이지만 네. 제가 이 자료를 하나 찾아봤더니 2010년도 그러니까 4년 전에 지방선거 있었죠. 5기 네. 지방선거. 그 지방선거 이후로 법 위반 또는 비리로 중도 하차된 그 선량들 대표들이 178명이었습니다. 아, 그렇게나 178명. 많아요? 많죠. 예. 그러니까 물론 여기는 뭐 의원들도 일부 포함되고 있지만 어쨌든 시장 군수회가 재생 여기에서 단순히 178명을 새로 뽑는 재보궐 선거만으로 네. 들어간 공식 예산 선거 비용으로 들어간 게 809억 원이었습니다. 아, 혈세가 809억 원이요? 정말 막 새고 있군요. 예, 그러니까 예. 이게 잘못 뽑으니까
거기 또 내버려둘 수 없고 재선거, 보궐선거를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또 막대한 비용이 든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 또 좋은 일도 아니고 물론 뭐 자연히 뭐 사람이 뭐 어떤 뭐 자꾸 하는 경우가 생긴다든가 병원에서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보면 그만두는 게 178명이 예. 법 위반, 비리, 잡범 이런 식이거든요. 여기에만 809억 원이 들어가니까 이것도 얼마나 낭비입니까? 아마 네. 이번에도 지금 뭐 3,900명 뽑았다지만은 3,952명 뽑지 이 중에 상당수가 또 선거법 위반이 나올 것이고 비리가 나올 것이거든요. 예. 그게 전부 다 비용인데 그렇죠. 그런 것도 우리가 인식은 해야 된다고요. 네. 이제는. 결국은 유권자가 눈 똑바로 뜨고 뭐든지 계산을 해봐야지 될 것 같은데, 네. 글쎄요. 이게 우리가 눈만 뜨고 된다는 것은 아닐 것 같고, 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어떤 조언이 있으시다면. 예, 뭐 제가 좀 정치인은 아닙니다만은 네. 우리가 그냥 또 선거도 해보고 유권자로 상식인을 볼 때. 첫째는 이제 후보자들의 그 저질성, 그 다음에 지방 행정하면서 중앙의 정치의 그 논리가 들어가고 흑백이냐 네. 이런 것들이 문제죠. 그건 문제죠. 언제나 그런 후보들이 언제 좋아질지 모르니까 후보들이 문제인데 우리 유권자들도 치열하지 못하고 좀 꼼꼼히 따지지 못한 우리도 유권자들도 네.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 행정, 지방선거는 지역 행정 일꾼을 뽑는 선거일 뿐이다. 그 네.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거 너무 의미부여하지 알고 냉정하게 딱 하고 또 그다음에 총선 때는 네. 잘 뽑고 대선 때는 또 거기에 격에 맞는 대표를 뽑으면 되거든요. 격에 맞는 네.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지방선거는 정말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것인 만큼 우리가 정말 더더욱 공약에 더 집중을 해야지 될 것 같고요. 네. 예, 허황된 것들 다 날릴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허원순 한국경제논설위원이었습니다. 이제 생생경제를 SNS에서도 만나보세요. 트위터에서 YTN 이코노미를 찾아서 팔로우를 누르시고 페이스북에서는 YTN 생생경제를 검색해서 엄지 꾹 좋아요를 누르시면 생생한 경제뉴스, 깊이 있는 경제 해석을 살아있는 새로운 시각으로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우리는 생생특친, 배친이에요. 합격의 비밀 대공개. 취업 내비게이션. 네, 취업으로 가는 길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취업 내비게이션의 인크루트 서미영 상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스튜디오에서 뵈니까 더욱 좋습니다. 네, 저도 좋아요. 네, 상반기 공채가 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죠? 네, 좀 네. 일찍 마무리가 되죠. 왜 그럴까요? 이게 지금 정확하게 예. 얼마를 뽑았는지까지 마감은 못했어요. 네. 근데 저희가 연초에 조사를 했을 때 네.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경우에는 2013년 일자리 기상도 조사 결과 지난해보다 한 1.5% 정도 감소한다고 대답들 하셨는데 네. 더 했는지 요만큼인지는 좀 지금 헛갈리긴 한데요. 네. 6월까지 진행을 해보고 보통 예. 상반기 채용 이러면 6월까지는 봐야 되니까 해보고 다시 한번 또 이 시간에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번 상반기는 제가 이 시장에 꽤 오래 있었거든요. 이제 17년 차 정도 그렇죠? 되는데 예. 뭐 경쟁이 치열했던 것은 뭐 말할 필요가 없고 말도 많고 좀 탈도 많았던 상반기 공채였어요. 말도 많고 탈이 그렇죠. 많았나요?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면 예. 올해 초 삼성이 이제 서류 전형 방식을 맞아요. 바꾸겠다라고 이제 네네. 발표했다가 다시 이제 롤백을 예. 했죠. 취소를 했었고요. 예. 현대차는 인문계 학생들을 상시 채용하겠다고 발표해서 또 인문계 학생들을 멘붕을 이제 가져갔고 네. 기아자동차는 인문계, 이공계 모두 상시 채용한다고 밝혀서 공채를 기다리고 있던 취준생이 좀 당황하기도 했는데 이것이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은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공채 시스템을 변화시키겠다라는 어쨌든 의지들을 보여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채용 시장이 또 한 번 이제 바뀌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큰 변곡점에 있는 변곡점에 지금 것 왔다 같네요. 이렇게 이제 보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IMF 직후에 대규모 공채 시스템에서
이제 수시 채용으로 네. 그러니까 일본식의 공채를 하다가 미국식의 이제 수시 채용으로 바뀌었죠. 넘어가는 그런 예. 이제 기회를 한번 또 이제 맞이했고 이번에 같은 경우 이걸 좀 더 본격화하는 그러니까 수시 채용에 적합한 채용 시스템으로 기업들이 변화해 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시도들이 이제 계속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인재를 그때 네. 뽑겠다라는 네. 그런 네. 거네요. 네. 근데 이 상반기 공채 결산 조사를 뭐 해보신 결과 지금 아직 다 안 됐다고는 하셨는데 네. 전보다 일자리 수, 채용 수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겠네요. 일단 체감을 말씀드리면 저는 좀 네. 줄었다. 예. 그러니까 전년도 동기간에 진행했던 기업들 중에 채용을 안 하거나 네. 혹은 하반기로 미루겠다고 했던 기업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 숫자는 정확하게 좀 뽑아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또 아까 그 상반기 공채 특징 중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이제 학생들이 스펙했던 그런 스펙의 영향력은 앞으로 이제 감소될 것이고 네. 이와는 반대로 이제 개인 역량은 더욱 개인의 이제 요구되는 역량은 더 강화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요. 네. 일단 저희가 그 서류 전형은 도대체 어땠나 이걸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어땠나요? 그랬더니 298개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서류 전형 경쟁률이 평균 1대 24대 1 정도로 이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요즘 채용 시장에서 이런 그 취업 준비생들은 뭐라 그러냐면 서류 광탈이라는 표현을 써요. 광탈이요? 광탈? 미친 듯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타깝네요. 네, 1대 24 정도 되면 예. 24번 하면 서류 전형 한 번 통과한다 먼저 이런 이야기도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그 대기업 취업, 예.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 그렇군요. 취업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번 지자체 선거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얼마나 얘기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많이 얘기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이번엔 좀 많이 얘기가 안 나서 저는 좀 섭섭하더라고요. 일자리 얘기가 조금 덜 나왔다는 네, 생각이 네, 저도 좀 네. 드는데 그러면 이렇게 광탈을 하지 않으려면 네. 서류 전형에서 어떤 걸 잘 준비해야 되나요? 네, 인사 담당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네. 서류 전형에서 가장 주의 깊게 본 부분이 뭐냐. 그러니까 직무 관련 경험을 봤다는 대답이 56% 이상 나왔어요. 신입인데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즘 대기업들도요. 그 신입사원을 채용을 할 때 인턴을 기본적으로 했어야 되는. 네, 하는 기업들이 꽤 많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등의 경험이 있는 실무 인재를 원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군요. 보여집니다. 그리고 네. 40.9%가 선호하는 자기소개서에 대해서는 본인의 역량을 명확하게 표현한 자기소개서라고 대답했는데요. 한때 채용 시장에서 또 스토리가 굉장히 또 그 트렌드였어요. 예. 그래서 직무에 맞는 스토리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주요 흐름이었는데 이것보다는 역량을 얼마나 잘 기술하는가가 또 요즘 핵심 트렌드다 이렇게 봐야 예를 됩니다.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간략하게라도. 간략하게 예. 준비가 안 된 얘기를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뭐 제가 화장품 업체에 취업을 하고 싶다. 네. 근데 이제 뭐 화학을 전공했다. 이 정도로는 역량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본인의 경험을 네. 본인이 하고 싶은 일자리에 맞게 스토리로 이렇게 기술을 이렇게 쭉 해내는 그런 스타일이었다고 네. 하면 지금 요구되는 건 예를 들면 뭐 나는 화장품 영업을 하겠다. 그러면은 네. 화장품 시장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이렇게 알고 있다. 이해가 있고 그다음에 화장품 세일즈이기 때문에 또 특별한 직무 요건들이 어떤 게 있는 건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내가 갖추고 있다. 그렇죠. 관련된 경험이 있고 네. 관련된 실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하겠죠. 네. 그렇군요. 어려워라. 그러면은 이 광탈의 서류 전형을 네. 뚫고 면접에 올라갔을 때 경쟁률은 어떤가요? 면접 전형 경쟁률도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네. 평균 1대5. 예. 통상적으로 채용 인원의 5배 정도를 선발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 이야기는 서류 광탈의 산을 넘고도 5대 1을 뚫어야 그렇죠. 되는군요. 5대 1을 뚫어야 된다. 네. 이런 결론이죠. 그러면 다 뚫은 서류 뚫고 면접 네. 뚫고 취업하신 분들 지원자들의 어떤 공통점을 찾아보는 게 네, 중요할 네. 것 그 같아요. 면접에 패스한 분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네. 명확한 입사 지원 의지를 갖고 있는 유형이 다라고 응답한 게 46%인데요. 네.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하고 싶은 일이냐 이거예요. 네가 지원한 일이 하고 싶은 일이냐. 그리고 정말 우리 회사에 관심이 있어서 지원했냐. 네. 뭐 이 질문의 유형으로 대별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좋은 자기소개서는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명확함이 어쨌든 키포인트였어요. 네. 그래서 트렌드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변화가고 있다는 거를 네.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가장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유형은 뭐냐라고 했더니 역시 면접의 지각.
그게 있나 네. 봐요. 여전히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응답하시는 네. 걸로 봐서는 네. 기본적인 시간이나 면접 태도에 대한 응답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게 한 네. 40% 이상 됐거든요. 그래서 긴장감이 떨어지는 면접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은 인상들을 기업들이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지각은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데 네. 불성실하게 보이는 면접 태도는 뭘까요? 굉장히 뭐 자만한 태도 뭐 그럴 이런 수도 있고요. 것들일까요? 그러니까 뭐 나는 학력이 좋은데 뭐 이런 예. 태도일 수도 있고 뽑을 테면 뽑으십시오. 뭐 뽑을 이런. 테면 뭐 이런 네. 태도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가고 싶어 안 달라는 사람이 줄을 서 있는데 네. 굳이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뽑을 이유가 없죠. 근데 그런 건 상식인데. 그렇죠. 네. 이해하기 조금 어렵지만 그렇다고 예. 하네요. 네. 그리고 또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예전부터 스펙 초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예. 어떤가요? 올해 상반기 특징은요, 금융 공기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융 당국에서 스펙 초월을 위해서 조치한 내용 중에 하나가 금융 3종 네. 자격증을 이제 보지 마라, 뭐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금융 공기업들이 이것을 쓰는 입력란들을 이제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주택금융공사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과 어학 점수를 서류 평가에서 제외한다든지, 네. 한국자사관리공사 같은 경우에는 성명, 나이, 연락처 등 기본 정보만 입력하고 평가는 논술로 대체했어요. 네. 그래서 과열된 스펙 경쟁을 완화시키려는 공기업들의 노력 대단합니다. 근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채용 전문가로서 네. 굉장히 좀 우려가 있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우려죠? 스펙을 덜 보고 안 보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쨌든 그 환영할 노력에 대해서는 만한데. 환영할 만한데 봐야 될 것들을 안 보는 것은 채용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그렇죠. 스펙을 봐야 되는지에 대한 정의 없이 예. 무조건 모든 스펙을 안 본다는 거는 저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채용 담당자들 인터뷰를 하면 네. 다른 얘기를 하시지 않을까. 예를 들면 금융 3종의 자격증을 취득하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신입사원들이 되게 현장에 지점에 배치가 돼요. 맞아요. 영업사원들이라는 거죠. 그런 게 그러면 필요하죠. 또. 영업의 기본 스킬을 판단하는 자격증들이거든요. 금융 네. 3종의 자격증들이. 근데 이런 것들이 없애면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신입사원을 뽑아야 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점은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스펙 초월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스펙을 안 봐야 되는지에 대한 정의 없이 네. 약간 좀 이렇게 무조건 이벤트 안 본다라는. 같은 그런 느낌에서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네. 이 스펙을 안 보고 논술로 대체했다라고 하는데 네. 과연 이 논술이 그러면은 네.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었느냐 그렇죠. 이제 이런 문제가 네, 생기겠죠. 굉장히 주관적 평가일 수도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을 네. 기업명은 제가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또 자기소개서에서 쓰게 하는 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에러 쪽이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좀 잘 바꿔나가야 될 텐데, 네. 이제 하반기 공채가 남았으니까 네. 취준생들이 여기에 이제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LG가 또 채용을 변화한다고 하네요. 네네. 그래서 미래 채용 시장의 방향을 아시려면요. 네. 공기업보다는 민간 기업을 좀 보시는 게 낫고요. 그 잣대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뭐 현대자동차 이런 주요 기업들인데 이들 기업의 스탠스가 어쨌든 다 그 개인의 역량, 능력, 그 또 일반적인 역량, 능력이 아니라 필요하는 자리에 필요한 역량, 네. 능력을 보겠다라는 트렌드가 일단 있다는 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LG 같은 경우는 통합 채용 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어요. 이렇게 통합 채용이란 지원서에 수상 경력, 어학 연수, 인턴 봉사 활동 등을 기재하는 란을 없애고 네. 이게 필요한 역량에만 어쨌든 예를 받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해당 역량이 공인 어학 성적이나 자격증이 필요한 직무에만 예를 받겠다는 거예요. 네. 모든 그 자격서, 이력서에 그걸 받겠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 역시도 그런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관련 직무 지원자는 코딩 테스트를 보겠다. 구체적으로 능력을 보겠다는 거죠. 코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네네. 예. 그리고 해외 영업 지원, 직무 지원자다 영어 면접 보겠다는 거죠. 네. 필요하니까. 문제. 근데 굳이 소프트웨어 관련 직무자에게 네. 영어 면접을 보는 식은 그렇죠. 아니다. 그렇죠. 네. 그건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렇게 예.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트렌드에 대해서 우리 지원자들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인사 담당자들이 이번에 응답하기를 30%의 지원자들은 이런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응답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썼던 형식의 자기소개서를 쓴다거나 이런 이제 구태의연함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는데요. 네. 이제 채용 시장의 변화에 맞는 또 새로운 전략들을 구직자들이 좀 세워야 하반기 또 이제 채용에 대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평균 대학을 졸업해도 졸업
이후에 60% 정도만 취업에 성공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대개 13개월 정도는 졸업 이후에 13개월 정도 취업을 대기하고 준비하는, 있거든요. 근데 네. 저는 하반기 채용 이번 상반기 안 돼서 하반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3개월 노력해서 대기업 취업 안 되면 저는 대기업에서 손을 떼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그런 이제 경험들이 안 맞는 거는 그 기업하고 내 역량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역량이 문제가 아니라 네. 그들이 요구하는 역량과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안 맞는 거죠. 근데 뽑을 때 그들이 필요로 하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역량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나요? 그것도 문제인 공고를 거죠. 볼 때요. 네. 근데 이제 채용 시장이 앞으로 변해가야 될 네. 덕목 중에 하나가 예. 내 회사에 필요한 인재상, 인재 역량, 그 직무에 필요한 역량 이런 것들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기술시켜가는 방향으로 네. 흘러가야 되고 인크루트도 그런 방향의 노력들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기업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모르는데 네. 이제 취준생 입장에서는 네. 내 역량을 어떻게 보여줘야 될지 네,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은데요. 네.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이거죠. 하고 싶은 일을. 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으면 취업은 네. 된다는 거예요. 다만 대기업, 중소기업 가리기 시작하면 힘들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언제나 해주시는 조언인데 항상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크루트의 서미영 상무였습니다. 생생경제 퀴즈요.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정답은 3번 LTE입니다. 오늘 행운의 당첨자는 4189-0374-1899님 외에 여러분입니다. 당첨된 분들께는 화제의 경제신간과 연극 엄마를 부탁해 관람 티켓 그리고 퓰리처상 사진전 4인 가족 관람권을 보내드립니다. 또 페이스북 생생경제 페이지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께도 경제신간 보내드리는데요. 지금 페이스북 생생경제에 방문을 해주십시오. 페이스북 주소는요. YTN 라디오 이코노미입니다. 내일 현충일이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